두 번째 발제해 주실 우리 조국 교수님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요. 82년에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연소 입학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93년에 박노해 시인을 도운 혐의로 반년간 옥고를 치렀고 초옥 직후에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서 양심수로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경영신문사에서 선정한 한국 미래를 이끌 지도자로 선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딱 우리 조국 교수님한테 아까 토론하기 전에 보여주니까 절대로 이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이것도 저한테 제가 넘겨받은 자료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설명됐냐면은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도 함. 그래서 현재 대권 후보로 되기도 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수님의 발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사적으로는 저하고 과는 다르지만 대학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망신을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이제 법학계 바깥 분들 같은 경우가 법학계 안에 계신 분들이야 제 전공이 뭔지 압니다만 바깥 분들은 제 전공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 전공은 형사법이기 때문에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주로 제가 논문 쓰고 학생 가르치는 게 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교수께서 이제 헌법적 관점 제기를 하셨다면 저는 형사법 관점 제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럼 이런 해석이 계속 고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해석만이 아니라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된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뽑는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자를 뽑으면 그 대표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그 대표자의 활동에 우리는 구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제대로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공직선거 과정에서 그 후보의 검증은 개의제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건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특징상 이 공직선거 과정에서 서로 전쟁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그 속에서 사실은 일정 정도의 허위 위반, 중상모략, 흑색선전 이런 것들이 각 정파별로 활용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공직선거법 250조 1항 2항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실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정봉주 의원의 판결 때문에 그 대중적으로는 이게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법학계, 형사법 학계 내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참 정봉주 의원에게는 이제 불행한 일인데 법학자 입장에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대중적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드디어 이제 개정의 계기가 신나리가 풀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의원한테 이제 살신성이 하셨다라고 좀 보는데요. 이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이 발언, 그 정봉주 의원이 했던 발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기에 박근혜 후보께서 시작됐던 거죠. 경선 과정에서 BBK의 실제 주인은 우리 당 모 후보라는 비밀 계약서가 있다. 박근혜 캠프의 이해운 의원은 LK뱅크는 이명박 후보가 대표이사에 있는 회사이고 주가 조작에 연루된 회사이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했던 발언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압축해서 보자면 대동소이한데 다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고 정봉주 의원은 기소되어서 재판받아서 감옥에 갔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제 허위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법률적인 판단 이전에 실제 많은 현재 한국 사회의 대다수 유권자는 아직까지 의혹을 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허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고 특히 각주 30일에 보시면 김경준 기획입국서를 당시에 한나라당 의원 홍준표 의원을 포함해서 나경원 대변인 등등이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이게 허위임이 밝혀졌거든요. 그럼 이것과 인멸시켜서 보게 되면 BBK 주장이 무엇인가가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논의 과정에서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판례의 전제는 뭐냐면 김경준 씨 BBK 관련 의혹, 이명박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이 허위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부각되지 않은 판결이긴 한데 민사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BBK 검사들이 그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합니다. 근데 정봉주 의원이 이깁니다. 여기서는 이기는데요. 근데 그 판결문을 보게 되면 서울고등법원 제19 민사부 재판장 고이영에 보게 되면 원고들에 대한 즉 이제 이 피고는 물론 정봉주 의원이죠. 정봉주 의원의 발언이 BBK 검사들에 대한 불법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관한 진실 규명과도 직결될 필수사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를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하단에 밑줄 그은 부분만 보시게 되면 재판부 판단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즉 정봉주 의원은 이 사건 발언에서 메모 B, 김경준의 메모 B입니다. 메모 A, 메모 B가 있는데 메모 B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메모 B는 김경준이 작성한 것이어서 정봉주 의원이 이러한 메모 B의 존재 자체를 언급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메모 B는 김경준이 작성한 것이면서 또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함께 설립하여 그와 함께 대표이사로 취임한 LKE뱅크가 BBK BWI의 100% 지분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 즉 정봉주 의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수사 결론에 의문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피고 즉 정봉주 의원은 메모 B 작성 및 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메모 B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을 가졌다는 믿음에 있어서 피고가 심히 경솔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 기초해보게 되면 정봉주 의원이 그런 BBK가 이명박 후보 것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런 것이 형사재판에 가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런 민사 판결의 태도는 사실은 그 이전에 각종의 그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관철됐던 것입니다.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33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각주 35에 있는 것인데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에서 정당 상호 간의 정책, 정견,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해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 어법 사용에 의해서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에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사 책임의 기본 흐름이었다고 좀 봅니다. 또 이것들이 물론 저는 형사에도 와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민사 판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민사 판결에서 지게 되면 돈을 내면 됩니다. 돈으로 갚으면 되고 형사 판결에 지게 되면 감옥을 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따라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인정할 때 형사 책임을 훨씬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한쪽은 돈을 내면 되지만 한쪽은 몸으로 감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민주주의 형법학의 대원칙인데 이런 민사 책임의 이런 이 대원칙, 지금 앞에서 봤던 원칙이란 것이 형사 판결에 와서 오히려 이제 뒤집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아까 김종철 교수도 얘기했던 그 2003년 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이 경우는 이제 자유민주연합 쪽에 사람들하고 민정당 당시 민주정의당하고 붙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게 이게 현재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별로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때별로 항상 발생한 문제라는 걸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언을 34페이지에 했습니다. 그때 보면 아까도 김정숙께서 얘기했다시피 원칙적으로는 각주 37에 있는 후보자가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의혹이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민주주의 대원칙이고 앞에서 봤던 민사 판결의 법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나와있던 이제 아까 김정숙 교수도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의혹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소명자료를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그 소명자료를 탄핵, 즉 그 소명자료를 깨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각주 39에 붙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36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직선거 과정에서 의혹을 주장한 자하고 의혹이 없다고 주장한 자가 있으면 진짜 의혹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의혹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 의혹 없는 사람에게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 경우 의혹이 없는 사람에게 의혹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를 내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함으로 저 사람이 의혹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어떠한 근거가 있다고 내면 됩니다. 단순히 제보가 있다거나 밝힐 수 없는 제보가 있다거나 소문이 있다거나 설이 있다거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 완전히 마음대로 허위 비방을 할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정한 문제는 이제 상당한 근거죠. 당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평균적 합리적 시민이 보았을 때 이 말이 맞네 라고 할 만한 정도의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그걸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례에서 그 3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만은 판례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의혹이 진실일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 이걸 요구합니다. 얼핏 봐서는 맞는 말인데 문제는 이런 상당한 이유, 부담, 구체성 이 수준을 높게 잡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검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주 이제 의혹 제기하는 사람으로서 옹한 걸 다 챙겨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특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후보를 대상으로 한다 할 경우 시민이나 반대정파의 국회의원이 의혹이 있는 상태를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 정도의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100%의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근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 마련인데 이 판례의 논리는 이 입증 책임을 검사 쪽으로 검사가 져야 될 입증 책임을 상당히 완화해주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의 소명 책임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서 그 사건 판사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사별로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피고인으로서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허위선거 관련된 피고인의 소명 책임은 검사의 입증 책임보다 양과질에 있어서 반드시 가벼워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이고 또한 그 판단 기준은 균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각오할 때만 가능해지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판단 기준이 사건별로 달라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대법원 판례의 기준도 불명하다 보니까 형사사건에서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 경향이 달라지는데 두 가지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지난 대선 시기에 김현미 의원은 당시 이제 민주신당의 대변인으로서 이명박 후보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김현미 의원은 다스하고 도곡동 땅을 주로 공격을 했고 정봉주 의원은 BBK를 공격을 했는데 김현미 의원은 무죄가 선고가 났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물론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 판결 내용을 밑줄 그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에서 이명박 후보가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가 없다는 발표가 있긴 했으나 확정됐습니까? 예. 했으나 그 이후에도 국민의 상당수는 검사의 수사 결과를 불신했고 이러한 불신은 김경준의 자필 메모,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내용 등을 통해서 증폭되었으며 결국 특별검찰을 임명하여 전면적 재수사를 했다 등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김현미 의원으로서는 이 후보가 다스와 도곡동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면서 무죄, 범위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나 하면 38페이지에 정봉주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자는 물론 한나라당은 그런 의혹에 근거가 없다라고 소명자료를 제시했다. 또 그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또한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신빙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믿었던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이명박 후보나 한나라당이 의혹에 근거가 없다라고 해명하면 그걸 바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그때부터는 다 말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곤란하다. 또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으면 그 순간 검찰 수사 내용을 무조건 믿고 비판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사 판결 자체가 물론 사실관계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기본 골과는 같기 때문에 기본 골과는 같은데 적용하는 방식이 앞에 봤던 그 전원합의체 판결의 적용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페이지 와보시면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논의의 전제는 뭐냐면 이것이 허위다. 검찰의 발표가 100% 마땅을 전제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따져봐야 될 것은 정의원의 의혹 제기가 완전한 허위였는가의 문제는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는 허위라고 했습니다. 즉 이명박 후보는 BBK와 완벽히 무관하고 정봉주 의원은 완벽히 거짓말을 얘기했다라고 검찰 수사 발표했는데 그 후로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게 이제 보입니다. 2011년 국회 법사위 소속에서 기획 입국서를 뒷받침했던 신경화 씨의 편지가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현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상돈 중앙대 교수께서는 이분은 BBK는 사화산이 아니라 휴화산이고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재수사해야 된다. 차기 정권에서 BBK 의혹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상돈 교수가 말씀하셨고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원희룡 의원 같은 경우도 2011년 작년 말에 청춘 콘서트나 자신의 트위터에서 BBK 사건 재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도 지금 여당에 계신 분들도 BBK 수사의 결과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시 그 시점, 지금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발표나고 난 뒤에도 여당의 주요한 사람들이 수사 발표를 믿지 않는데 그 시점에서 대선 시기에 BBK가 나왔을 그 시점에서 정봉주 의원이 이런 의혹 자체를 믿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판단이란 거죠. 그걸 가지고 형사처벌 한다는 건 곤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대법원 판례를 각 사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재판부별로 차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 공평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하나 첨언을 하자면 대법원의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구성이 변화되어가지고 이런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방식의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다 아시다시피 두 개의 이제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먼저 나경원 법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병석 교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저는 이 법안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1억 피부 미용 샵이 허위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계기로 나경원 법이라고 만들면서 후보자 비방죄의 징역형, 즉 한선을 징역 1년으로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봤던 판례의 논리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정봉주 판결의 논리는 뭐냐면 검찰이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것이 진리다. 검찰이 발표했는데 나중에 검찰 발표 있기 이전에 뭔가 얘기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근데 검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발표 있기 전에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감옥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낙곰수 관련해서 이제 1억이냐 나경원의 피부 미용이 1억이냐 얼마냐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 1억이라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시사인에서. 근데 최근에 경찰청에서 경찰청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550만 원이던가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얘기했던 사람들과 시사인과 낙곰수는 감옥 가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42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42페이지가 아니라 43페이지인데 보시면 경찰청의 발표와 별도로 당시 실제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해당 의원을 방문합니다. D클리닉 원장과 취재를 했더니 당시 원장은 기자가 클리닉 비용이 한 장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 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1억 원이다 라고 하니까 그 기자입니다. 얘는 젊으니까 그럴 필요 없고 반 정도면 된다. 즉 당신한테는 5천만 원으로 해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병원에 가서 D클리닉 연회비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억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1억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조사해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550만 원 썼다. 따라서 당시 1억 얘기했던 사람은 감옥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민주주의 원칙에 워낙 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특히 이제 이 법안을 보게 되면 SNS를 명시로 추가하면서 사람들의 말을 그냥 오프라인에서의 말을 막을 뿐만 아니라 SNS에서의 말을 막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원래로 돌아와서 정봉주 법안을 보면 이게 좀 법률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뭐 목적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이제 말을 하나 추가하고 허위 사실임을 알고란 말을 추가합니다. 뭐 너무 법률적인 얘기라서 어떤 거냐 하면 이제 허위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허위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한 번 공표할 때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갖나 하면 형사적으로는 검찰이 입증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정봉주 의원 같으면 정봉주 의원이 그 시점에 허위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를 입증해야 됩니다. 둘째, 당시 정봉주 의원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있다를 밝혀야 됩니다. 이건 검찰 쪽에 좀 불리한 얘기입니다. 근데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는 유리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 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만은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할 때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위협성 조학 사유를 추가하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43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 법안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하나 아쉬운 거는 아까 김종철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후보자 비방죄 251조도 추가해야 된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250 지금 우리가 김정 의원 같은 경우는 250조 2항 즉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이 250조 2항 말고 그 후보자 비방죄가 251조인데 251조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43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데요. 이건 이회창 지지자하고 이명박이 붙은 겁니다. 이회창 지지자가 창사랑에 다음과 같은 올렸습니다. 쭉 보시면 거의 그 BBK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 대한 후보에 대한 비난을 막 합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다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 사람 보통 시민입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보통 시민이 뭐 아무리 검찰 수사가 있다 하더라도 뭐 위장 보수 후보의 변변치 못한 신변 관리 문제가 된다. 자기가 특정인이 금융사업 하는데 바람잡이 얼굴마다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반성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이런 엉터리 후보 뽑아서 안 된다. 이런 말들을 그 당시에 수도 없이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60%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감옥에 넣어버렸거든요. 즉 이명박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이 잡혀간 사람은 이회창 지지자입니다. 이건 좀 표현 자유에서 이 정도의 말을 후보자한테 못할까? 즉 반대로 뒤집으면 한나라당 후보 쪽에서도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를 이 정도 수준으로 얼마나 했죠. 사실 따지면 수도 없는 증거를 가질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저는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적시해도 감옥 갑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사실을 적시해도 감옥 가고 물론 예외적으로 불벌한 요건이 있습니다만 이거 좀 삭제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할 때만 허위 사실 적시해서 후보자 비방하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251조 즉 후보자 비방죄도 바꿔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전문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 정봉주 법안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법 44페이지인데요. 이제 목적범으로 바꾸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이게 250조 2항을 보게 되면 그 법안에 따르게 되면 목적이란 말이 두 개 나오게 됩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목적범이 되죠. 목적 두 개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제 목적법 개정 문제에 상당히 이제 논쟁이 있을 것 같고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목적법 두 번째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 알고 허위 사실임을 알고란 말은 최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지정고의라 그래가지고 과거 국가보안법 때 정을 알면 사람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적 행위를 하면 다 감옥 가는데 이적 이런 걸 알면서 하도록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판례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어 하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판례에서 법조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저는 최저 이 알고란 말, 허위 사실임을 알고라는 것이 딱 하나 들어가게 되면 뒤에 목적이란 말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판례가 바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성투학살 같은 건 먼저 동의하고 있는데 조문 체제로 봐서는 이 두 개를 얘기하셨는데 1호, 2호를 하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처벌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1항의 행위가 진실인 사실임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이론의 형성을 기여할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외국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엔에서 파견한 표현자유 특별보고관이 두 가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 초에 뭐냐하면 공직선거법상 너무 처벌이 과도하다. 두 번째 명예훼손 문제가 너무 많이 남정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도 우리나라 지금 공직선거법 문제하고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있으면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저의 얘기를 요약하자면 다 마지막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어떤 메시지냐? 시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100%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100% 증거는 우리는 없습니다. 입 다물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 나교범법은 당신에게 100%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없는 상 떠들면 감옥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벌금형도 안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넌 감옥 가야 돼. 지금 벌금형이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감옥 가야 되는 메시지를 한다면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원칙, 저는 이제 정봉주 법안이 그 내용을 이제 뭐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봉주 법안의 내용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그 표현 자유의 대원칙은 뭐냐 하면 공적 사안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난은 사후에 부분적으로 허위임이 밝혀지더라도 불벌이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를 대법원 판례와 나교범법과 정봉주법을 간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명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대권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조국 교수님의 두